잘 듣고 계시죠?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23년 신예 작가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을 또 골라봤습니다. 이정희 작가의 먼 사람,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 사람, 이정희. 나는 남편과 함께 이사해도 좋은 날을 물어보려고 점집을 찾아갔다. 점집 안방에는 나이가 60은 넘어 보이는 무당이 먼저 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내외는 심부름하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옆방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남편은 시종 못마땅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도로 나가자고 연신 눈짓을 보냈다. 차례가 되어 아이가 우리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이번에 이사하려고 하는데 좋은 날짜를 잡고 싶어서요. 내 말에 무당은 나와 남편을 바라보던 눈길을 거두어 탁자 위에 펼쳐진 표지가 누렇게 변한 낡은 책을 잠시 뒤적거렸다. 남양에 살이 꼈구먼. 남양만 피하면 이사는 아무 때라도 괜찮아요. 이 말에 나는 가슴이 뜨끔했고 무당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면서 무시하려 들던 남편도 살이 꼈다는 말에는 조금 놀란 것 같았다. 이사하려는 집이 하필이면 남양이네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왜 없겠어요? 무당이 비방을 알려주었다. 이삿짐만 먼저 옮겨놓고 식구들은 여관이나 다른 곳에서 하루 주무시도록 해요. 우리는 무당이 가르쳐준 대로 이사 가는 날 시내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거, 이 공연이 고생을 사서 하는 게 아니야? 새 집으로 이사한 후로 나는 사흘이 멀다 하고 병원 문턱을 드나들어야 했다. 몸에 기운이 없어서 손끝 하나 움직이기도 힘겨웠다. 화장실만 다녀와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벗는 것도 쉽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두 눈은 쑥 들어가고 광대뼈만 툭 튀어나와 내가 보기에도 무서웠다. 링거를 맞아도 소용이 없었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녹용을 다려 먹어도 기운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체열, 엑스레이, MRI, CT 촬영 등 검사를 받느라 몸은 더 지치고 기력이 소진되었다.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다. 의사들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다. 집에 돌아오니 마음은 한결 편했다.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인 정우와 진우는 집으로 돌아온 나를 보더니 말이 많았다. 학교 이야기, 선생님과 친구들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전에 했던 말을 처음인 줄로 알고 또 반복했다. 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조속히 완쾌되기를 속으로 빌었다. 남편이 대신 내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고 퇴직금은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내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희수가 병문안을 왔다. 희수는 정우가 다닌 유치원에서 학부형으로 만났다. 희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정우와 같은 반인 제이 엄마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월요일에 함께 가보자고 제의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이는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하다. 제이 엄마가 휠체어에서 내린 제이를 업고 교실까지 가는 모습은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목격할 수 있었다. 영문초등학교에서 제이와 제이 엄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 제이가 4학년이 되면서 정우와 같은 반이 되었다. 어느 날 정우한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교실을 찾았는데 마침 체육 시간이라 모두 밖에 나가고 제이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다. 나는 제이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정우 엄마야. 알아요.
정우는 2학년부터 줄곧 반장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내가 물어보았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니? 학교에서는 화장실에 안 가요. 나는 제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엄마가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제이가 너무 딱했다. 제이 엄마는 딸의 병이 낫도록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다가 그만 신이 내린 모양이라고 희수는 말했다. 내가 보기에도 제이가 정상인처럼 두 발을 딛고 일어서기는 영 불가능해 보였다. 제이의 상체는 또래 아이들보다 큰 편인데 비해 양쪽 다리는 바닥을 딛고 설 수 없을 만큼 가늘었다. 월요일 오전에 희수가 나를 데리러 왔다. 희수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타고 제이네 집에 갔다. 제이 엄마는 작은 방 한쪽에 신당을 차려놓고 손님을 받고 있었다. 제이 엄마도 나를 잘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가끔 만났고 학교 행사에서도 보았기 때문이다. 제이 엄마는 내 생년월일을 묻더니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손가락을 짚어가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참 중얼거렸다. 이사를 잘못했네요. 네? 아주 나쁜 기운이 따라 들어왔어요. 치성 들이지 않으면 큰일 치르게 생겼어요. 그녀는 또 내가 아프지 않으면 대주, 남편가 큰 사고를 면치 못할 운세라고 은근히 겁을 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제이 엄마를 간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떡하면 좋아요? 하는 수 없지요. 굿하면 돼요. 100만 원을 들여서 굿을 했다. 남편이 알까봐 쉬쉬 숨기며 벌인 일이었다. 그때부터 제이 엄마는 툭하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 꿈에 정우 엄마가 나타났는데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모르겠네. 하여간 신당에 와서 치성 드리고 가요. 나는 신당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남편과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까지 약해진 것 같았다. 제이 엄마한테 갈 때마다 적지 않은 돈이 솔솔 빠져나갔다. 남편이 숙직 가는 날 제이 엄마를 따라 한밤중에 재물을 싸들고 집에서 10리나 떨어진 산골짜기에서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그래도 효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제이 엄마는 굿을 한번 더 해보자고 권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또 요구했다.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신당에 들어섰다. 돼지머리, 떡시루, 과일, 실, 북어 등을 올려놓은 상 앞에 제이 엄마까지 4명의 무당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남자 무당도 끼어 있었다. 제이 엄마가 양쪽 손에 칼을 들고 한바탕 춤을 추었다. 이어서 남자 무당이 양손에 흰 종이로 만든 꽃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제이 엄마는 나에게 하얀 두루마기를 입히고 내 손에 대나무를 들리더니 재상 앞에 서 있으라고 말했다. 나는 얼떨결에 대나무를 들고 의아해하며 재상 앞으로 다가섰다. 젊은 여자 무당이 큰 북을 치고 제이 엄마는 징을 쳤다. 나이 들어 보이는 무당은 재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빌었다. 북과 징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제이 엄마는 대나무를 들고 서 있는 나를 보면서 조금 초조해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제이 엄마는 무당들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왜들 저러는가 싶었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로 그날은 나의 신내림을 받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나에게 신이 내리면 내가 잡고 있는 대나무가 마구 흔들려야 하는데 아무 미동이 없어서 무당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웠다는 후일담을 들었다. 몸이 아프니 이제 별난 짓을 다 겪는구나 싶었다. 사주관상 잘 보는 점집을 알았어. 천성 A철학관? 아니, 천성보다 부천 C철학관이 더 유명하대.
거기는 미리 예약해야 무당을 만날 수 있다니까. 하루에 20명만 봐주고 더 이상은 안 봐준대. 어머, 그래? 그럼 거기 꼭 가봐야겠네. 친구 윤미가 카톡으로 알려주는 C 철학관의 약도와 전화번호를 나는 꼼꼼히 확인했다. 한편 마음에서는 그냥 무시해라. 또 속을지도 모른다. 라는 외침이 들렸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유명하대잖아. 설마 또 속겠어? 하고 스스로를 부추기는 핑곗거리가 끼어들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름시름 몸이 아픈지. 진짜 용하다니까. 나는 전화로 방문 일자를 예약했다. 상대방은 금요일 11시까지 오라고 안내했다. 예약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해낸 것 같았다. 부천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약도를 보면서 길을 물어물어 C 철학관을 찾아갔다. 개량 한복을 차려입은 얼른 보기에도 인물이 훤한 무당이 신당 앞에 앉아서 안으로 들어서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요구대로 식구들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말했더니 백지에다 볼펜으로 꼭 낙서하듯이 무어라 잔뜩 휘갈겨 받아 적었다. 그녀가 쓴 글씨는 바로 앞에 앉아있는 내가 판독하기도 어려울 만큼 지독한 악필이었다. 많이 아팠구나. 죽지 않고 여태 살아있는 게 용하구먼. 지금도 많이 아프지? 나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남편하고 궁합이 안 맞아. 원진살이 끼었어. 남편은 나보다 10살 위다. 어머니는 나이차가 많이 난다고 결혼을 극력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뭐래도 남편과 결혼하기로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점쟁이를 찾아가 궁합을 보았는데 그때도 나와 남편은 원진살이 끼어서 결혼 생활이 여의치 못할 것이라는 언지를 받았다. 결혼 15년 차에 접어든 지금 와서도 다시 비슷한 말을 듣고 보니 기분이 영 개운치 못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 그 말이야.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내 말 믿고 정성 들여 큰 곳 한번 올리면 돼. 깊은 산에 들어가서 1박 2일로 정성껏 치성을 들이고 나면 팔자에 낀 나쁜 애군 다 물리칠 수 있어. 자네 오늘 나 만난 거 하늘이 도운 줄이나 알아. 더도 덜도 말고 300만 원짜리 굿이면 돼. 300만 원짜리 굿이라니.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300만 원이란 거금을 들여 굿을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굿을 올리기 위해 1박 2일 동안 집을 비우겠다고 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남편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다. 내 표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무당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자네 인상이 좋아서 그나마 내가 크게 인심 써서 싸게 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1,000만 원 갖고도 안 돼. 알아? 저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요. 또 구슬한다고 해도 1박 2일 동안 집을 비울 처지도 못 되고요. 내 말에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두 아들이 무탈하게 성장하는 일이야.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팔자 고칠 일이 생겼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자네 돈 아꼈다가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거야? 아니잖아. 잔말 말고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돈 찾아와. 무조건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조만간 자네 집안 폭삭 망한단 말이야.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해서 더는 대꾸를 못하고 더욱 고개를 숙였다. 그 사이에 그녀가 누군가를 불러들였다. 방에 들어온 사람은 무당의 남편인 것 같았다.
이 사람 따라가서 300만 원만 인출해. 굿도 우리가 알아서 정성껏 올려줄 테니까. 자네는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돼. 자네 대신 큰 무당 둘을 데리고 가면 되니까. 이게 다 자네나 자네 가족을 위해 사는 일이야. 알아들어? 큰 무당을 둘이나 데리고 가서 시성을 잘 올려주겠다는 그녀의 말이 한편으로는 반갑고 고마웠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 밤을 꼬박 새울 생각을 하면 지레 온몸이 아팠다. 이게 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애써 변명했다. 나는 그 남자를 따라가 은행에서 300만 원을 인출해서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300만 원으로 가족 모두에게 행운이 들어온다니 아깝지 않다고 속으로 자꾸 되뇌었다.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소리쳤다. 당신 요즘 이상해? 나 모르게 또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니지? 무당 말 믿지 마. 그거 다 말짱 거짓말이야. 그로부터 두어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정호 담임의 전화를 받고 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정호의 몸은 이미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담임은 학교 정문까지 아이를 데려다주고 가던 학부형이 후진하면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 지나가는 정호를 미처 못 봤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이 안 났다. 남편과 진우가 밥을 먹었는지 누가 다녀갔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정우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장례식장 옆방에 딸린 작은 방에 누워 지냈다. 펄쩍펄쩍 뛰면서 울다가 정신을 잃으면 진정제를 넣은 수액을 맞았다. 얼마 후에 깨어나서 울다가 까무러치면 간호사가 또 주사를 놔 주었다. 정우의 방문을 열었다. 정우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가 내 인기척에 의자까지 돌려 쳐다보며 환하게 웃는다. 정우야. 하지만 그 방에는 정우의 그림자도 없었다. 이제는 정우의 그 환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느낌이었다. 나는 1년 내내 집에서 칩거했다. 큰 죄인 같아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남들이 나를 보고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엄마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다.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인사를 해도 무표정하게 대하고 TV 앞에 앉아서 화면만 응시할 뿐이었다. 드라마의 내용이나 출연자는 내 관심 밖이었다. 엄마, 들어가서 한숨 주무셔요. 나는 진우가 이끄는 대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먹어야 한다는 생각과는 달리 양쪽 볼로 자꾸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러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면 남편과 진우를 더 아프게 힘들게 할 것 같아 스스로도 안타까웠다. 성호 엄마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막내 아들 성호가 정호와 같은 반이었다. 정호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부형 모임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었다. 성호 엄마는 내가 정호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에 심적으로 힘든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위로의 말을 건넨 성호 엄마가 읽어보라면서 성경책을 건네주었다. 다음 날은 바람 쐬러 가자면서 그녀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나를 태웠다. 차 안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자가 타고 있었다. 말 그대로 가까운 곳에서 바람이나 쐬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달리 한참을 달려간 곳은 대천 앞바다였다. 생각지 않게 한없이 넓은 바다를 보니 가슴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다. 나는 종교에 대해서는 편견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절에 다녔는데 교회에 나가는 올케를 탐탁찮게 생각했다. 어머니가 못마땅해 하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내비쳤지만 나는 올케 편을 들었다. 올케가 기도해주는 덕분에 창규랑 엄마 손자들이 무탈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엄마가 좋게 생각하세요. 그 덕분이었을까?
나는 성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별 거부감 없이 무덤덤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 후에 성엄마는 우리 집에 젊은 여자도 데리고 왔고 그녀의 딸도 데리고 와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 교회 가서 30분만 앉아있어 보라고 사정하다시피 했지만 나는 그녀의 간곡한 부탁을 선뜻 들어주지 못했다. 성어 엄마와 몇몇 사람이 우리 집을 분주히 드나드는 연유를 눈치챈 남편이 성엄마를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호와?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다 부질없는 소리야. 당신 성엄마라는 사람 절대로 만나지 마. 알았지? 나는 대학 은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과묵했고 언행이 진중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좋았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약속할게. 나 이병헌은 세상에서 나청아 씨를 가장 잘 알고 나청아 씨를 가장 잘 이해하는 남편이 될게. 얼마나 달콤하고 매혹적인 초혼 약속인가. 이 남자를 놓치면 훗날 크게 후회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막상 결혼에 함께 살아보니 남편은 나이보다 생각이 훨씬 더 고루한 사람이었다. 나의 옷차림만 해도 남편이 원하는 스타일과 색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색깔과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싶었다. 나는 빨간색을 좋아했지만 남편은 검정색이 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주장했고 되도록 넉넉한 치수의 옷을 원했다. 나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심 혀를 차면서도 반발하지 못하고 그의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료가 나에게 놀러 오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나는 한 번도 마실을 가지 못했다. 나의 이런 형편을 아는 동료들과 이웃 사람들은 항상 나를 빼놓고 모임을 가졌다. 가끔 친구나 동료들이 방문했는데 남편 눈치가 보여서 그네들의 방문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남편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나섰다. 그게 아니야. 당신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 나는 자연히 말수가 적어졌고 남편은 내가 무슨 고민에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정우가 가족 곁을 떠났을 때였다. 부산에 사는 동생 영아가 스님과 함께 한달음에 달려왔다. 영아는 결혼 전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다. 정우의 장례를 치르고 영아가 다니는 절에서 49제를 지내기로 했다. 물론 남편에게는 비밀이었다. 영아에게 49제에 드는 비용을 전했다. 스님에게는 정우의 혼을 잘 달래주고 내세에는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게 빌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49제에 이어 천도제까지 지냈다는 영아의 말을 듣고서야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그로부터 반년이 조금 지났을 때 영아가 전화했다. 우리 절에서 지장전을 새로 짓고 부처님 3분을 모신다는데 언니가 한 분을 맡았으면 해. 얼마나 드는데? 한 분 모시는데 1,000,000원이래. 1,000,000원? 나 그렇게 많은 돈 없어. 나는 너무도 큰 액수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언니, 기회가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큰 불사는 평생에 한 번 만나기 힘들대. 신도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난리도 아니야. 죽은 정우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언니가 이번 불사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 죽은 정우의 영혼까지 들먹이는 동생의 권유에 나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알았어. 지장보살님 한 분은 내가 모시겠다고 스님께 전해. 언니, 고마워. 나는 지장보살만이 아니라 내친김에 지장전에 모실 한 분당 50만 원인 원불, 소원 성취를 위한 도 신청했다. 우리 가족 3명과 친정 식구, 돌아가신 시부모님까지 모두 11분을 모시기로 했고 지장전 문자값으로 따로 100만 원을 더 내놓았다.
나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남편의 기침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죽은 정우와 가족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엄청난 족쇄로 작용했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주차장에 남편의 차가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일찍 귀가했으니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인데 나는 긴장을 조금만 늦춰도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다. 이러다가 제 명예 못 살지 싶었다. 병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정문 옆에 빛이 파라솔을 펴놓고 중년 여인 두 사람이 오가는 사람들에게 커피나 녹차를 대접하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그냥 지나치려는 나를 한사코 붙잡았다.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작은 테이블에는 보온 물통, 믹스커피, 녹차,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때부터 한의원에 갈 때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그녀들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눈인사만 건넸는데 자주 마주치다 보니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매일 어딜 그렇게 가세요? 키 작은 여자가 물었다. 한의원에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아요. 어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키 큰 여자가 말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주 앉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눈이 너무 슬퍼 보여요. 키 큰 여자가 말했다. 나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은 슬픔이 내 눈에 가득 담겨 있었나 보았다. 나는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셔요. 아파트 바로 건너편 소망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어요. 키 작은 여자가 말했다. 교회? 성엄마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다. 성호 엄마가 교회에 나오라고 체크만 안 했어도 나는 성호 엄마와 지금도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었을 텐데 아쉬웠다. 절에 다녀요. 나는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여기 계시는 이 집사님도 친정어머니 따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키 작은 여자가 키 큰 여자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지금은 저랑 교회에 다니셔요. 가까우니까 한번 시간 내서 우리 교회에 오셔요. 괜히 차를 얻어 마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뙤약볕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차를 대접하는 두 사람을 매몰차게 내칠 수가 없었다. 저만치 내가 보이면 얼른 다가와서 반갑게 맞이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으면 커피를 타서 내 손에 전해주었다. 단호하지 못한 내 성격이 또 발목을 잡히는 것 같았다. 그런 나 자신이 싫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커피를 받아 마셨다. 교회 나가겠다고 대답해. 교회에 나가면 혹시 불안하고 허전한 내 마음이 조금은 진정될지 누가 아니? 하는 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왔다. 그래, 저분들을 따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은 교회 가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나 스스로도 깜짝 놀랄 일이었다. 나에게 교회는 항상 남의 이야기였고 아주 먼 나라 이야기였다. 나는 걸핏하면 무당을 찾아갔고 절에 시주를 아끼지 않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해보니 신경의 변화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올케의 정성 어린 전도의 힘이 알게 모르게 작용한 것 같았다. 올케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두고 보세요. 언젠가는 형님도 교회에 다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형님을 엄청 예뻐하셔요.
한의원에 갈 때마다 그네들과 차 마시는 모습이 남편의 눈에 띄고 말았다. 당신 정말 요즘 왜 그래? 음, 차 마실 때가 그렇게도 없어? 길거리에서 퍼질러 앉아 차 마시는 당신 모습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아니, 그게 내 말 못 알아듣겠어? 전두하는 여자들하고 어울리지 말란 말이야. 나는 용기를 내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다. 병원 대기실에는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다가 지쳐 꾸벅꾸벅 졸았다.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났다. 간호사는 문진표를 주며 해당 사항에 체크해달라고 말했다. 문진표가 여러 장이라 체크하는 시간도 꽤나 걸렸다. 체크한 문진표를 받아든 간호사가 나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진료실에는 젊은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의사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엉거주춤 앉았다. 나는 의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두 손을 모아 꽉 잡았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너무 젊어서 조금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의사였는데 차분하고 중후한 음성이 모든 것을 믿고 맡겨보라는 메시지로 들렸다. 요즘 밤에 잠을 통 이루지 못해서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젊은 의사는 마치 어제도 만났던 친구처럼 친근하게 말을 받았다. 의사가 여기는 왜 왔느냐, 얼굴이 많이 초췌한데 잠을 못 잔 것 아니냐 하고 호들갑스럽게 얘기했으면 아마 그냥 진료실을 나왔을지도 몰랐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고 차근차근 말을 해야 하는데 감정이 복받쳐 오르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간호사가 휴지를 손에 쥐어 주었다. 말을 못하고 한참을 더 흐느껴 울었다. 의사는 내가 진정되기를 말없이 기다려 주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가슴을 부여잡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의사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 젊은 의사 앞에서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 나는 용기를 내어 요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일, 아니 내 일생에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젊은 의사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나와 함께 한숨을 내쉬기도 하면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고 동생 영아에게도 비치지 못했던 속마음을 젊은 의사에게 죄 털어놓고 말았다. 남편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의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되면 남편분하고 함께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남편은 나와 함께 병원에 올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은 나와 절에도 같이 갈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에도 같이 갈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남편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타인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여느 때보다 일찍 퇴근했다. 현관으로 들어서는 남편을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는 나에게 남편이 웃는 얼굴로 말했다. 당신 요즘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닌다면서? 나는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로 알았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오늘 점심을 친구와 그 친구 후배인 닥터김과 함께 했어. 친구가 일부러 마련한 자리였는데 닥터김이 당신의 딱한 사정을 설명해 주었어. 나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서 있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줄을 나는 정말 몰랐어. 당신이 절에 가든 교회에 가든 이제부터 나 상관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남편은 양팔을 크게 벌려 보았다.
그러나 나는 남편 앞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서고 말았다. 이정희 작가의 먼 사람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청아 씨에게 남편은 아직도 먼 사람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분들이 진정 가까운 사람들일지요? 가깝다고 느껴야 할 이 부부 사이인데도 오히려 멀게 느껴지는 것처럼 대화가 많아도 속 얘기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에게 큰 기대를 하고 알아주길 바라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내, 남편, 엄마, 아빠 이렇게 역할만 남아버린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눠봐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리제방이었습니다. 편안한 시간 이어주세요.